오랜만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던 어느 날, 분위기는 좋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조용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걔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 겉으론 웃는데 속으론 다 따로 얘기하더라. 나도 당했었지 뭐.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모르게 그 사람의 뒷얘기가 험담이 의심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뒷얘기 속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관계에서 밀려나게 되죠. 자신은 왜 소외당했는지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겉으로는 나와 잘 지냈던 사람, 늘 웃고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등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적.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등 뒤에서 칼 꽂는 사람들의 심리와 특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뒤에서 공격하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단 뒤에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 합니다. 특히 이중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칼을 가는 이중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는 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 깊이 감춰진 자기보호, 조작, 권력욕이 담긴 복합적인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사례 1. 겉으론 다정했지만 결국 날 밀어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8세 회사원 이정훈 씨의 사연입니다. 이정훈 씨는 한 부서에서 7년을 함께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성격도 맞고 회식 때도 늘 옆에 앉아 편하게 얘기하던 사이였죠. 정훈 씨는 말합니다. 나는 걔랑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형이라고 부르고 따르던 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상사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네 말이 많더라. 너가 팀 분위기 망친다는 얘기도 있고. 처음엔 누군가 다른 사람 얘기겠거니 생각했지만 곧이어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제보, 그 안에 있었던 표현, 말투, 어휘까지 정훈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 친구 말투야. 그날 이후 그는 동료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싸웠으면 낫죠. 겉으로 웃고 뒤로 사람 하나 망치는 건 정말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심리 분석 이중화된 친절의 위험성.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척하지만 사실 내면은 관계 속 우위를 선점하려는 조작 심리가 작동합니다. 타인의 실수를 수집하고 약점을 기억해두며 자신이 피해자인 듯 행동하다 기회를 잡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타인을 제거합니다. 이들의 특징. 평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걸 즐김. 사적인 이야기나 약점을 의도적으로 끌어냄. 갈등이 생기면 제3자에게 조용히 말하기 시작. 겉으로는 중립적이나 실상은 계속 여론 조성. 사례 2.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그 사람 결국 뒤통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4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혜정 씨의 사연입니다. 김혜정 씨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던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 노하우와 템플릿까지 공유하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는 함께 성장하자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클라이언트는 혜정 씨가 사용한 디자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동시에 혜정은 좀 비효율적이다 는 식의 뒷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들었어요. 제가 낸 아이디어와 작업물 전부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더라고요. 심리 분석 기회주의형 칼꽂이. 이 유형은 필요할 땐 친한 척, 이익이 끝나면 밀어내기를 반복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목적을 위한 도구이며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자원일 뿐입니다. 특징 요약. 도움을 받을 땐 극도로 공손하고 친절, 상대의 실력을 자신이 흡수하려 함.
일정 수준 도달하면 관계를 서서히 차단. 뒤에서는 쟤 별로야 하며 평판을 깎음. 사례 3. 늘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회식 때 다 얘기하고 다녔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39세 회사원 한상우 씨의 사연입니다. 한상우 씨는 팀에서 비교적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말도 잘 통하고 회사 사람들과도 격없이 지냈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후배인 재훈과는 유난히 가까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카풀도 함께했고 가끔 퇴근 후에는 맥주 한잔하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상우 씨는 다른 동료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상우 씨, 요즘 분위기 이상한 거 모르셨어요? 재훈 씨가 회식 때 그런 얘기 했다던데요? 상우 씨, 일은 잘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 말을 듣고 상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그 친구한테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 친구 말 더 많이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후 그는 재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 보여요. 함께 웃던 것도 조언하던 말도 다 위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심리 분석 평판 조작형. 이 유형은 사람의 평판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편합니다. 직접 대면에 말하지 않지만 타인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제3자를 활용해 여론을 만듭니다. 특징 요약. 항상 중립적인 척하지만 정보 전달을 중개함.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로 시작하는 간접형 표현 자주 사용.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 속으론 주도적으로 이미지 왜곡. 사례 4. 조용히 일만 했는데 어느새 따돌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2세 박지선 씨의 사연입니다. 박지선 씨는 직장에서 조용히 성실히 일하는 타입입니다. 소위 말하는 눈에 안 띄지만 없어선 안 될 사람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점심 약속이 줄어들고 단톡방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의견을 내면 공감 없이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환영받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친했던 동료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팀장님이 지선 씨가 좀 독단적이고 혼자 처리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긴 하더라. 박지선 씨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팀을 배려해서 처리 속도를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력이 소통 없는 독단으로 뒤에서 포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 돌고 도는 말이었어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그 느낌. 심리 분석, 조직 내 관계 흐름 조작형. 이 유형은 한 사람을 무리해서 고립시키기 위해 조직 내의 흐름, 감정, 반응을 은근히 유도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타인들의 인식을 미세하게 흔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특징 요약. 주변 사람에게 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식의 의문을 흘림. 문제 해결보다 정서적 공감 유도에 집중. 갈등의 원인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고 분위기로 만들기.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손을 안 대고 남이 배척하도록 유도. 사례 5. 마치 나 대신 얘기해주는 척하면서 전부 왜곡했더라고요. 다섯 번째 사례는 무역회사 부장 46세 오명진 씨의 사연입니다. 오명진 씨는 부하 직원 중 한 명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팀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니? 회식이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그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본사 HR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이 회식 강요를 하고 직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명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분위기 풀려고 했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갑질이 되는지. 결국 조사 후 오해는 풀렸지만 그는 그 직원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네 얘기를 듣는 듯 하더니 자기 해석대로 전달하고 나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심리 분석 정보 왜곡형 칼꽂이.
이 유형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부분만 발췌해 전달해 상대의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겉으로는 대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간질자입니다. 특징 요약. 대화 중 특정 표현만 강조해 전달. 그 사람도 그랬어요. 라며 제3자 동의를 끌어오는 척. 조용히 말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사람을 몰아감. 본인은 감정적이 아니라 중재자처럼 행동함. 사례 6.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없는 곳에서 날 꺾고 있었더군요. 6번째 사례는 학부모인 38세 정수빈 씨의 사연입니다. 정수빈 씨는 아이 학교에서 만난 엄마들과 카톡방을 함께하며 이벤트도 같이 준비하고 물품도 함께 구매하는 사이였습니다. 그중 미영이라는 친구는 유독 친절했고 수빈 씨와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빈 씨, 혹시 미영이한테 뭐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친구가 수빈 씨가 단톡방 분위기를 좀 흐린다면서 자기 얘긴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수빈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앞에서는 나는 편한 게 좋아. 네가 있어서 든든해. 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리 분석 친밀 위장형 칼꽂이. 이 유형은 관계 초반엔 의도적으로 빠르게 친해지고 감정적으로 밀착하며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 후 그 정보를 기반으로 조용히 배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징 요약. 나는 너 편이야. 라며 심리적으로 안심시키는 말 자주 사용. 단둘이 있을 때는 깊이 있는 이야기 유도. 정보 수집 후에는 제3자에게 전달하며 우월한 위치 확보. 그 친구는 착한데 식으로 말문을 열어 험담 진행. 등 뒤에서 칼 꽂는 사람의 말버릇. 그 사람은 착하긴 한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비난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암시와 맥락을 통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자신은 언제나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척합니다. 대표적인 말버릇들. 1. 나는 그 사람 나쁘다고 한 적 없어. 그냥 좀 걱정된다고 한 거야. 2. 그 사람도 힘들겠지. 근데 요즘 보면 좀 이상하긴 하더라. 3. 나는 그냥 사실만 얘기한 거야. 4. 그 말 너한테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텐 절대 말하지 마. 5. 걔도 착한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지 않아? 6. 나는 중립이야. 다들 불편해하긴 하더라. 이런 표현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은 배려심 있고 객관적이며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상은 은근한 평판 조작과 정서적 이간질의 전형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칼 꽂는 사람들의 공통된 움직임. 사례가 달라도 직종이 달라도 이들이 취하는 전략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1. 정보 수집, 관계 형성, 신뢰 확보, 비난 이시앗 심기, 여론 형성, 거리두기. 2.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빠져나감. 3. 항상 타인의 시선과 분위기를 이용함. 4. 직접 공격보다 제3자를 활용함. 대표적인 말. 다들 그러던데.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전략 안에 포섭된 채 상처받게 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행동할까? 심리학적으로 등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보통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관계 내에서의 영향력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강합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 대신 간접 조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해하려면 다음 3가지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1. 자기 보호 욕구.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이 공격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약점이 드러나는 걸 피하려는 회피성 방어. 2. 인정 욕구.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타인을 깎아내릴수록 자신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기를 바람. 3. 불안 기반 통제 욕구. 관계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지만 직접 지시할 용기는 없음. 대신 타인을 조종해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함. 실전 대처법.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대처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 뒤에서 칼 꽂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5단계 대처법입니다. 1. 기록하세요. 누군가 이상한 말을 했을 때 그 시점과 내용, 대상, 감정을 메모하세요. 나중에 모호한 기억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2. 정중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그치기보다 점점 말을 줄이고 공적 관계로 전환하세요. 모든 관계에 감정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3. 대면하지 말고 명확하게 선 긋기. 그 얘기 앞에서 직접 나눠보는 게 좋겠어요. 그건 내 입장에서 다르게 느껴졌어. 오해 없도록 하고 싶어. 공격이 아닌 선 긋기식 표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4. 감정에 휘말리지 말기.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상황의 피해자가 됩니다. 절대 감정의 링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5. 내 편 만들려 하지 말기. 나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하려 들면 결국 나는 또 다른 칼꽂이가 됩니다. 내 진심을 아는 사람과만 관계를 좁혀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끊어야 할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체크리스트의 3개 이상 예라면 그 관계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관계 단절 체크리스트.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언급한다. 내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많이 오해된다.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이 늘 불편하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전달된 적이 있다. 나와 단둘이 있을 땐 친절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조언인지 평가인지 모를 말로 나를 교묘히 깎아내린다. 내가 뭔가 설명해도 그 사람은 늘 중립인 척한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정면에서 오지 않는다. 늘 등 뒤에서 날아온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픈 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의 공격은 더 깊게 남습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소인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해친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숨기려 하지만 행동은 결국 진실을 말한다. 진짜 관계는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만 등 돌리지 않는 사람, 불편한 말도 정면으로 해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등을 보고 말한 적은 없었나? 나는 불편한 말을 꺼내지 못해 오히려 관계를 망치진 않았나? 나는 누군가의 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진 않았나? 인간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건 거절이 아니라 침묵 뒤에 감춰진 칼날입니다. 오늘도 나를 웃으며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소 뒤에 침묵을 쌓아가는 사람인지 조용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갈림길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말보다 따뜻하고 등보다 마주보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